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대기업 회장 박성재는 해마다 보육원을 찾는 남자였습니다. 죽은 아들 대신 아이들에게 국을 퍼담는 게 유일한 속죄였죠. 그런데 그날 줄 맨 뒤에 서 있던 작은 아이 하나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5단에서 목걸이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하트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죽은 아들이 직접 만든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성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고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목걸이를 감싸쥔 채 도망쳤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요. 왜 이 아이가 아들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숨기고 있는지, 이 모든 비밀이 풀리는 순간 회장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클릭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그 계절이 돌아오면 성재의 가슴 한쪽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다시 벌어지곤 합니다. 아들 준혁의 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는 재단 외부 홍보를 핑계 삼아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자선이라 불렀지만 성재에게 그 방문은 기도에 가까운 것이었죠. 차 창문 너머로 보육원 담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는 늘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고쳐매곤 했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운전기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살아있던 시절 그 아이는 유독 아이들에게 마음이 넓었습니다.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고 성재는 그때마다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을 물려줄 생각에 더 냉정해지라고 다그쳤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막상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이 깨면 준혁의 목소리가 천장 어딘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같았고 아들이 다하지 못한 일을 대신이라도 이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성재를 매년 이 낡은 보육원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올해도 성재는 재단 홍보팀과 함께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배식대 앞에 직접 서서 국을 퍼담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오래 써서 닳아버린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대기업 회장이라기보다는 동네 할아버지에 가까웠죠. 국을 퍼담는 손놀림이 어설펐지만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국자를 넘기지 않았고 국물이 앙치마에 튀어도 개의치 않은 채 아이들 그릇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보육원 원장 윤회자는 매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성재를 보며 짧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 사람이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는 걸 오래전부터 느껴온 사람 특유의 조용한 이해가 서려 있었죠. 회자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줄을 맞추라고 손짓하며 익숙하게 행사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20이 넘는 아이들이 와르르 줄을 서고 저마다 눈을 반짝이며 선물 상자를 기다렸습니다. 그 줄 맨 뒤쪽에 유독 작은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강아린이었습니다. 하리는 다른 아이들처럼 앞다투어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옷깃을 꼭 누른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다른 아이들 틈에 반쯤 가려진 모습이었죠.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보이고 싶지 않은데 보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어정쩡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옷깃을 누르고 있는 손가락 끝이 살짝 하얘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차례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성재는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맞추며 선물을 건넸고 그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상자를 받자마자 흔들어 보며 뭐가 들었냐고 제잘거렸고 어떤 아이는 꾸벅 인사를 2번이나 하고도 뒤돌아서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의 입가에도 잠깐씩 미소가 스쳤지만
그 미소 아래에는 늘 준혁을 향한 그리움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줄이 점점 짧아지고 마침내 할인의 차례가 왔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옷 안쪽에 꼭꼭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미끄러지듯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가느다란 은빛 체인에 매달린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햇살에 잠깐 반짝이더니 아이의 가슴팍 위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는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재에게는 세상이 느려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재의 눈동자가 그 순간 멈췄습니다. 하트 뒷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 그것은 준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아들이 직접 도안까지 그려서 특별 주문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각인이었죠. 준혁이 누군가를 위해 만든 목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목걸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들이 떠난 뒤로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낡은 보육원 마당에서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목에 그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재의 손에서 선물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눈앞에는 오직 그 작은 하트만이 전부였으니까요. 성재는 반사적으로 할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니? 누가 줬어? 할인은 화들짝 놀라 두 손으로 목걸이를 감싸쥐었습니다. 크지 않은 두 손이 하트를 잇는 힘을 다해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눈 속에는 놀라움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어려 있었죠. 무엇이 아이를 그토록 겁먹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인의 눈 속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들켜버린 사람만이 보이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할인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다는 쪽이 더 정확할 겁니다. 성재가 한 걸음 더 다가서려 하자 할인은 몸을 획 돌려 다른 아이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작은 운동화가 바닥을 차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아이의 등이 아이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지더니 복도 끝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릎을 굽힌 자세 그대로 아이가 사라진 복도 끝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이니셜이 선명한 잔상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각인은 준혁의 것이 맞았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저 아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질문 하나가 성재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행사는 어수선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재는 웃는 얼굴을 겨우 만들어 남은 순서를 넘겼지만 눈은 끊임없이 복도 쪽을 훑었습니다. 혹시 할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 작은 얼굴이 어딘가 구석에서 이쪽을 살피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이는 끝내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차에 올라탄 성재는 한참 동안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무릎을 두드리는 버릇이 나왔고 그것은 그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만 보이는 습관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출발하겠느냐고 물었지만 성재는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성재는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어 오늘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의 신상과 입소 기록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재단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 경로로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움직이라는 당부까지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보육원을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지만 성재의 시선은 사이드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보육원 건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 어딘가에 두 손으로 목걸이를 꼭 쥐고 숨어 있을 작은 아이를 생각하며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그것은 오래전 아들을 잃었을 때 겨우 메워놓았던 균열이 다시 벌어지는 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재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하트 목걸이 하나가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박성재가 보육원을 떠난 그 오후 누군가의 눈이 그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성재는 보육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혜자 앞에 앉은 성재는 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줄 맨 뒤에 섰던 아이 있잖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왜 유난히 사람을 경계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잠시 성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른들이 찾아와 아이들에 대해 물었지만 이렇게 떨리는 눈빛으로 묻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혜자는 고민하듯 입술을 한번 다셨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인이 엄마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쫓기듯 정말 급하게 맡기고 갔어요. 그 한마디에 성재의 등이 굳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쫓기듯 맡겼다는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죠. 성재가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물으려 하자 혜자는 손을 가볍게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보호자분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혜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분명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들을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짧은 거절 속에 고스란히 실려 있었죠. 성재는 더 캐물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문이 닫힐 거라는 걸 사업가의 본능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알겠다고 짧게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성재의 눈이 게시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이들 명찰이 나란히 붙어 있는 그 판 위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아린.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위에 작은 꽃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고 성재는 그 이름 세 글자를 소리 없이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강아린, 강아린. 이름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그 석자가 혀끝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성재의 머릿속은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어제 본 하트 목걸이 뒷면의 각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혜자가 남긴 쫓기듯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차 문을 닫자마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집으로 연결했습니다. 준혁 방에 있는 유품 상자를 다시 확인하라는 지시였죠. 그 상자 안에 목걸이 주문 내역이나 도면이 남아 있는지 빠짐없이 뒤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성재는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보육원 담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 소리 속 어딘가에 할인의 숨소리도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성재가 미처 알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보육원에서 선물 상자를 떨어뜨리고 할인 앞으로 다가갔던 그 순간을
멀찍이 떨어진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룹 부회장 최병주였습니다. 병주는 행사 마무리를 명목으로 현장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처음부터 성재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성재가 무릎을 굽히며 아이에게 다급하게 무언가를 물었던 장면, 아이가 도망치듯 사라진 뒤 복도 끝만 멍하니 바라보던 장면, 그 모든 것을 병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도 병주는 모른 척 직원들에게 행사 정리를 재촉하며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웃는 낯으로 보육원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홍보팀에게 촬영 자료 정리를 지시하는 그의 모습은 완벽했죠. 누가 봐도 성실한 부회장이 행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성재가 그토록 동요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병주가 한마디 묻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는 건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병주는 보육원을 나서자마자 차에 올라탔고 문이 닫히기도 전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보육원 쪽 아이 기록이랑 후원 계약 자료 오늘 안으로 점검해. 빠진 거 없는지 다시 봐. 비서실장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병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괜한 생각 못하게 미리 정리하라는 거야. 전화가 끊긴 뒤에도 병주의 입꼬리에는 희미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통제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여유로운 웃음이었죠. 그날 저녁 비서실장은 사무실 한쪽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과거 보육원 관련 우편과 상담 기록을 하나씩 꺼내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봉투들, 접수 도장이 찍힌 면담 신청서들, 그리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묶음으로 쌓여 있는 편지들이 상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익숙한 동작으로 서류를 빼내고 새 상자에 옮겨 담았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마치 오래된 루틴을 수행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한편 성재는 그날 밤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혁은 25,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웃음 속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청년의 애틋함과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따뜻했던 선한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목걸이가 왜 그 아이한테 있는 거냐고,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벽시계만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성재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새벽까지 서재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 고층 아파트에서는 병주가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행사 도중 홍보팀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병주는 가위로 그 사진의 한쪽을 정밀하게 잘라냈습니다. 잘려나온 조각 속에는 맨 뒷줄에서 옷깃을 누르고 서 있는 작은 아이 할인이 찍혀 있었죠. 병주는 그 조각 사진을 램프 불빛 아래로 가져가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이를 바라보는 온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을 살피듯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죠. 그의 얼굴 윤곽을 훑다가 이윽고 병주는 전화기를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현재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묻는 듯 했지만 병주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사진을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혹은 언제든 꺼내야 할 일이 올 것처럼요. 램프 불빛이 사진 위에 동그란 원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할인의 작은 얼굴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날의 보육원 방문에서 느꼈던 묘한 위화감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병주가 너무 침착했다는 것. 평소라면 성재가 행사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달려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사람이 그날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 30년 가까이 곁에 둔 사람이었기에 그 미세한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착함이 배려가 아니라 경계였다는 걸 성재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불길한 예감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계가 녹슨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리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성재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한번 의식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그날 밤 서재의 불빛과 고층 아파트의 램프 불빛은 거의 같은 시각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간절함이, 다른 한쪽에서는 감춰둔 것을 지키려는 집요함이 각자의 밤을 태우고 있었죠. 두 개의 불빛 사이 어딘가 보육원 어둑한 방 안에서 할인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채워준 그 작은 하트가 아이의 심장 박동에 맞춰 가만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밤이 폭풍 전의 마지막 고요라는 것을요. 성재는 공식 라인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행비서에게 지시한 조사가 며칠째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오자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전직 형사 장태수.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사람이었고 퇴직 후에도 그 감각만은 녹슬지 않은 사람이었죠. 성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태수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사람 하나 찾아줘야겠어. 아이 하나도. 성재는 목걸이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본 하트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준혁의 이니셜,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아이의 눈빛까지. 태수는 차를 마시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이였기에 성재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그 떨림의 무게를 태수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태수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아동명부에서 강아린이라는 이름과 입소 날짜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출생 정보란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보통 아동 기록에는 출생병원, 부모 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할인의 서류에는 그 칸들이 공란이거나 불완전한 약자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학교 기록까지 대조해 보았습니다. 보육원 입소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과 학교 전산에 올라간 생년월일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월은 같은데 일이 하루 차이가 났죠.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었지만 태수의 경험으로는 이런 불일치가 우연히 생기는 경우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기록을 흐트러뜨려 놓았다는 뜻이었죠.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된 전화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해지되어 있었고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그곳은 철거가 완료된 다세대 주택 자리였습니다. 콘크리트 잔해 위에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주변에는 같은 시기에 이사를 간 주민들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태수는 혀를 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아이와 연결된 모든 실을 하나씩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거된 주소지 주변의 오래된 가게들과 남아있는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세탁소 주인, 편의점 사장, 폐지를 줍는 할머니까지. 대부분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몇몇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서연우. 연우 씨요? 아, 그 젊은 엄마. 기억나죠? 아이 하나 데리고 이 동네에서 한참 살았어요. 동네 반찬가게 주인은 연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사무실 청소를 돌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뛰던 여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형편이 안 되어 때로는 식당 구석에 작은 이불을 깔아놓고 아이를 재우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반찬가게 주인은 가끔 남은 반찬을 싸줬는데 연우는 반드시 다음날 빈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빈 그릇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주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약국 주인의 증언은 더 가슴을 저몄습니다. 그 엄마는 자기 약은 항상 미뤘어요. 감기가 와도 허리가 아파도 약은 안 사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해열제랑 우유는 꼭 사갔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태수는 그 말을 수첩에 적으면서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감정을 다스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으면서 아이 약만은 챙겼다는 그 한마디가 유독 목 안쪽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연우의 흔적을 쫓아 병원 기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과 마주했습니다. 서연우라는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에는 유방암 2기 판정이 찍혀 있었고 항암 치료 상담까지 진행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담당 의사가 치료 일정과 예상 비용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기록이 끊겨 있었습니다. 치료 시작 날짜 칸은 비어 있었고 다음 방문 예약도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의무 기록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환자분이 오시지 않았다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요. 치료를 포기한 건지 다른 병원으로 간 건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연우가 자기 감기약도 사지 않으면서 아이 해열제는 꼬박꼬박 챙긴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암 치료를 스스로 포기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가 도움의 통로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태수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찾아낸 마지막 단서가 성재의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병원 사회사업팀 기록을 뒤지다가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우라는 환자가 회장실 앞으로 면담 요청을 접수한 흔적이었죠. 날짜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면담을 신청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가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성재는 처음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실로 면담 요청이라니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성재는 서류를 집어들고 날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은 수년 전이었고 마지막 요청은 연우가 보육원의 할인을 맡기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성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건,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그런데
그 요청이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인지. 성재는 서류를 쥔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그림이 완성될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막은 거야. 성재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우의 면담 요청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접수되었는데 그중 단 하나도 자신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는 회장실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를 떠올렸을 때 성재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자신의 일정과 서류와 사람을 관리해온 바로 그 라인이었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성재의 가슴에 뜨거운 쇳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수는 성재의 표정을 살피며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 하린이가 정말 회장님의 혈육인지 확인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목걸이만으로는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성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DNA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무겁게 굴러다녔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과가 무엇이든 알고 나면 모른 척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꼭 쥐고 도망치던 아이의 뒷모습이 자기 약 대신 아이 해열제를 사던 엄마의 이야기가 여러 번 보낸 면담 요청이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들이 성재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준혁의 사진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고 성재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진행해. 그 두 마디는 짧았지만 성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마침내 열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성재는 혼자 남은 서재에서 준혁의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웃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재는 사진을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한 수가 놓여졌습니다.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기록과 병원 기록에서 실마리를 잡은 뒤 그는 한 발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이었죠. 퇴직한 비서실 직원 한 명을 수소문 끝에 만난 태수는 그에게서 비서실 내부 문서 관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오는 모든 면담 신청과 우편물은 반드시 접수대장에 기록되고 처리 결과가 역한에 적히는 구조였죠. 태수는 그 접수대장의 사본을 구하기 위해 며칠을 더 보냈고 마침내 과거 출입 기록과 함께 면담 신청서 사본 여러 장을 확보해냈습니다. 서연우라는 이름이 적힌 신청서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3장, 4장, 5장. 태수가 날짜 순으로 펼쳐놓자 책상 위에 신청서들이 나란히 줄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의 날짜는 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마지막 신청서는 하린이 보육원에 입소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이 간격은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청서의 처리 결과란에 같은 필체로 보류 혹은 반려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죠. 태수는 돋보기를 꺼내 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류라고 쓴 글씨와 반려라고 쓴 글씨의 획순과 기울기가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었죠. 연우가 보낸 신청서는 회장실 문 앞까지 왔다가 매번 그 문 앞에서 되돌려졌던 겁니다. 한 번도 성재의 손에 닿지 못한 채로요. 태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병원 쪽에서 하나 더 찾아냈습니다. 사회사업팀 기록 깊숙이 묻혀있던 치료비 지원 추천서 발송 요청이었죠. 서연우가 담당 의사를 통해 사회사업팀에 부탁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회장실 앞으로 치료비 지원 추천서를 보내달라는 것. 사회사업팀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추천서를 작성했고 발송처는 분명하게 회장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송 기록에는 날짜와 수신처가 적혀 있었지만 바로 옆에 전달 확인 칸만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죠. 보낸 건 확실한데 전달되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확인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깨었습니다. 연우는 면담 신청서를 보냈고 치료비 지원 추천서도 보냈고 아마 편지도 보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회장실을 향했지만 누군가가 병원과 비서실 사이에서 그 통로를 체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빈틈없이요. 태수는 이것이 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 아래 움직인 시스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닙니다. 태수가 신청서 5장과 추천서 기록을 성재 앞에 펼쳐놓았을 때 성재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점점 더 떨렸고 마지막 신청서에 적힌 반려 2글자 위에서 그의 시선이 오래도록 멈췄습니다. 그 필체를 성재도 알아보았을까요? 30년 가까이 옆에서 보아온 글씨였으니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성재는 신청서를 내려놓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밀려든 것은 자책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몇 번이나 손을 내밀었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니, 잡아주지 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잡을 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성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무렵 성재는 집에서 준혁의 유품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떠난 뒤 한 번 정리하고는 다시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먼지가 쌓인 뚜껑을 열고 하나씩 꺼내며 바닥까지 뒤졌을 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트 목걸이의 주문 내역서였습니다. 보석 공방에서 발행한 것으로 디자인 도면과 각인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죠. 도면에는 준혁이 직접 연필로 그린 하트 모양의 스케치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아이가 태어나면 채워줄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준혁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주문한 시점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준혁은 연우와 함께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왜 아버지인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걸까? 성재는 도면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품고 있었을 기쁨과 두려움이 그 작은 스케치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고 그걸 이제야 발견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가 보육원에서 조심스럽게 확보한 할인의 칫솔과 성재가 제공한 모바일 샘플이 검사기관으로 보내졌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성재에게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 수저를 들어도 밥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준혁의 도면을 펼쳐놓고 그 작은 하트 스케치를 들여다보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태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사람답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수였지만 그날은 눈가가 미세하게 붉어져 있었죠. 태수는 갈색 봉투를 성재 앞에 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인이는 회장님의 친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재는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였죠. 태수가 조용히 다가와 결과지를 꺼내 주었고 성재는 그 종이 위에 인쇄된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성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성재는 결과지를 쥔 채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준혁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눈물 너머로 일렁였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 안에서 올라오는 말이 여러 번 걸렸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이렇게 늦게 찾았다. 그 한마디는 고백이자 사죄였습니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아이를,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은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수년을 보내버렸다는 죄책감이 그 짧은 문장 안에 전부 녹아 있었죠. 성재는 고개를 떨구었고 결과지 위로 뜨거운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소리 없이 서재를 나가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성재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아래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성재는 전화기를 들어 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할인이 엄마를 찾아.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태수는 전화 너머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연우의 상태가 어떨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반영이었죠.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여자가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버티고 있을지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한 가지 결단을 더 내렸습니다. 자신의 공식 비서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로 한 것이죠. 30년간 자신의 일상을 관리해온 시스템이었지만 그 시스템이 연우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같은 라인을 쓸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새벽녘에 직접 비서실로 내려가 자신의 일정 관리와 문서 접수 권한을 전면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서실에 불이 켜졌고 성재는 당직 직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실로 오는 모든 서류와 우편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단 한 장도 중간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직원은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그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는 종류의 것이었으니까요. 서재로 돌아온 성재는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준혁의 목걸이 도면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DNA 결과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 두 장의 종이가 성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고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올가미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올가미가 누구의 목을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성재가 비서 라인을 끊어버렸다는 소식은 그날 아침 안으로 병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병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것은 사냥감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한 사냥꾼의 반응이었습니다. 병주는 곧바로
비서실장과 병원 쪽 연결선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장소는 그룹 본사가 아닌 외곽의 조용한 사무실이었고 세 사람은 블라인드를 내린 채 마주 앉았습니다. 병주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회장님이 옛날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남아있는 건 전부 정리해.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고 병원 쪽 담당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병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주는 그 눈빛을 무시한 채 구체적인 목록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우 이름으로 된 모든 서류, 면담 신청서 원본, 추천서 사본, 내부 메모, 그리고 접수 대장의 남은 기록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존재했다는 흔적 자체를 지우라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비서실 창고에서는 조용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우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 묶음들이 상자에서 꺼내져 검은 비닐봉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편지들, 우체국 소인이 찍힌 봉투들, 손글씨로 적힌 주소가 보이는 엽서들까지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긴 것들이 분쇄기의 날 사이로 빨려 들어가 종이 조각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미전달 추천서 사본도 같은 운명을 맞았죠.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정성껏 작성한 그 문서가 비서실 창고 한 구석에서 몇 년을 잠들어 있다가 끝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서실장은 분쇄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접수대장 해당 페이지까지 뜯어냈습니다. 빈자리에는 새 페이지를 끼워 넣어 번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죠. 마치 그 기록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흔적이 깔끔하게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병주는 기록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재가 아이에게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이를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주는 보육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후원금 검토를 명목으로 원장실에 앉은 그는 혜자 앞에 다과를 펼쳐놓고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아이들 상태는 어떤지, 시설 보수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후원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재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 혜자는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병주의 눈빛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병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화제를 슬쩍 돌렸습니다. 원장님, 혹시 최근에 할인이에 대해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혜자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며칠 전 성재가 원장실을 찾아와 할인에 대해 물었던 일이 떠올랐죠. 혜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며 짧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다고요. 병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혜자의 대답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할인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혜자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병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해외에 아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 아이들을 선발해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와 교육을 받게 해주는 곳이에요. 할인이 같은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혜자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 좋은 곳이라는 말은 달콤했지만 그 말을 하는 병주의 눈에는 아이를 향한 관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의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였죠. 혜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다고만 답하고 병주를 원장실 밖으로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혜자는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손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스며들었죠.
같은 시각, 태수 역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인의 입소 서류를 더 깊이 파고들다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이 보육원에 들어오기 직전 아이의 이름이 변경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개명 신청 서류에는 변경 전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유란에는 짧게 보호 목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사유를 보는 순간 머리가 번쩍했습니다. 보호 목적으로 아이 이름을 바꿨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아이를 숨기기 위해서였다는 뜻이었죠. 연우가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맡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이를 감추려 했다는 정황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옛 동료의 도움을 받아 최병주 측 이메일 서버에서 과거 송수신 기록 일부를 확보한 것이죠. 거기에는 태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후원재단 명의로 작성된 보호전환 서류 초안이 최병주 측 계정에서 만들어진 정황이 드러났던 겁니다. 서류의 겉면은 그럴듯했습니다. 국제아동의료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건강검진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태수가 세부 조항을 읽어내려가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외 치료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숨어있는 조항들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호자 권한의 영구 인계, 해당 아동의 출국 및 귀국에 관한 일방적 결정권 위임, 그리고 원래 보호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출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태수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합법적인 모양새로 포장해서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한번 이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할인은 다시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었고 연우가 아무리 찾아 헤매도 법적으로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연우가 아이 이름을 바꾸고 보육원에 숨긴 이유가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의 존재를, 아니 적어도 이런 시도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든 눈치챘던 겁니다. 암 투병 중인 몸으로 아무런 후원도 없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안전한 곳에 맡기는 것뿐이었죠.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해지하고 그렇게 하나씩 연결고리를 끊어가며 아이를 감추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 병주는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3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인의 사진, 해외 브로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 그리고 후원기관 명의의 인계 서류. 병주는 전화기를 들어 짧고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 아이만 확보하면 끝난다. 전화를 끊은 뒤 병주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30년간 성재의 눈과 귀를 막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밀릴 리가 없다는 확신이 그의 전신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병주는 책상 위에 할인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준혁을 닮아 있었지만 병주에게 그것은 혈육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증거물에 불과했죠. 그날 밤 늦게 태수는 성재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개명 서류 사본과 해외 인계 서류 초안의 출력물이 들려 있었죠. 태수는 서류를 펼쳐놓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놈들이 과거에도 실제로 아이를 해외로 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할인이 엄마가 이름을 바꾸고 숨긴 건 그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성재는 인계 서류 초안을 읽어내려가다가 영구인계라는 단어 앞에서 종이를 구겨 쥐었습니다.
주먹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고 성재의 눈에서는 슬픔이 거치고 불꽃 같은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영영 빼앗으려 했던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태수의 전화는 새벽에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할인이 엄마요. 성재는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있던 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심장이 멈칫하는 느낌이었죠. 찾았다는 말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태수의 목소리에 깔린 무거움이 그 다행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 있어? 외곽 고시원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날 오전 태수의 차를 타고 성재는 도심에서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을 지나 어느 고시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계단, 비닐 테이프로 덧붙인 창문. 성재가 평생 와본 적 없는 종류의 건물이었습니다. 태수가 앞장서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라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을 지나며 성재는 준혁이 사랑한 여자가 이런 곳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태수가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성재를 돌아보았고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두 번 울리고 안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성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방은 두 평 남짓이었습니다. 접이식 침대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고 침대 위에는 얇은 이불이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었죠. 그 좁은 공간 안에 한 사람의 삶이 전부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약봉지들이 비닐 주머니에 담겨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미납 고지서가 서너 장 겹쳐 놓여 있었습니다. 접혀서 모서리가 닳아버린 치료 안내문이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그 옆으로 할인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성재의 시선이 그 사진들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 무렵의 할인, 4, 5살쯤 된 할인, 보육원 단체 사진 속에서 누군가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할인의 얼굴. 연우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도 어떻게든 사진을 구해 이 작은 벽에 하나씩 붙여왔던 겁니다. 만질 수 없는 아이를 눈으로라도 보기 위해 매일 이 사진들을 바라보며 버텨왔을 시간이 벽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심한 기침에 몸이 접혔습니다. 기침이 잦아든 뒤에도 한참을 헐떡이며 겨우 벽을 짚고 앉았습니다. 마른 어깨와 움푹 꺼진 볼, 손등 위로 드러난 핏줄만으로도 이 여자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어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는 경계도 원망도 아닌 오래 기다려온 사람 특유의 체념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할인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습니다. 준혁이가 만든 거죠. 연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목걸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게 아니라 준혁이라는 이름에 반응한 것이었죠. 연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준혁이 보석 공방에 의뢰했던 하트 목걸이 주문서 사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접히고 또 접혀서 네모반듯해진 편지 사본 묶음이었습니다. 연우가 회장실로 보낸 편지들의 사본을 따로 남겨둔 것이었죠. 한 통도 답장이 오지 않은 편지들의 사본을요. 성재는 편지 묶음을 손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준혁 씨와 함께 아이를 기다렸던 서연우입니다. 그 한 줄을 읽는데 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성재가 편지를 든 채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인이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 제가 직접 목걸이를 채워줬어요. 연우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수백 번 되새기며 닳도록 다듬어온 문장처럼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죠. 연우는 그날 아침을 말했습니다. 할인의 작은 목에 체인을 걸어주며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했던 그 순간을요. 이 목걸이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할인이를 데려가려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숨기고 있으라고 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엄마의 눈빛이 무서울 만큼 진지하다는 건 알았을 거라고 연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우는 한 가지 고백을 더 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죠. 혹시 그 사람들이 할인이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면 나중에라도 그 목걸이가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든 그 목걸이를 보면 준혁 씨의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성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목걸이 하나였다는 것. 돈도 권력도 건강한 몸도 없는 여자가 자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은빛 하트 하나였다는 것. 그 사실이 성재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연우는 이어서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치료비가 필요했을 때 준혁의 아버지라면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회장실에 면담을 신청한 일. 답이 없어 다시 보내고 편지까지 쓰고 병원을 통해 추천서까지 보냈지만 모든 게 감감무소식이었던 일. 통로가 하나씩 막혀 갈수록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우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해외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데려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연우의 몸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힘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연우는 먼저 아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금의 강아린이라는 이름은 그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주소를 옮기고 전화번호를 해지하고 아이를 데리고 혜자 원장에게로 갔습니다. 혜자에게만 진짜 사정을 말했고 아이를 맡기면서 한 가지 확인 문구를 남겨두었습니다. 진짜 아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말을 하나 정해뒀어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할인이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연우는 그 말을 하면서 벽에 붙은 할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는 그 동작이 매일 반복해온 습관이라는 걸 성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주변의 벽지가 손이 닿는 부분만 유독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몰랐다는 말도 이 좁은 방 안에서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성재는 편지 사본 묶음을 두 손으로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우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한 채 고개만 깊이 숙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연우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성재는 세 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벽을 짚고 선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성재의 손에는 여전히 편지 묶음이 쥐어져 있었고 어깨가 소리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편지를 쓰고 면담을 신청하고 그 모든 것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동안에도 아이의 목에 목걸이를 채워주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그 시간 동안 자신은 해마다 보육원에 가서 국을 퍼담으며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손녀가 그 줄 맨 뒤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요. 태수가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성재가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을 때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편지 묶음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 바로 위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녹슨 계단을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성재는 뒷좌석에서 주머니 안에 편지 묶음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답장 한 번 받지 못한 편지들이 심장 위에서 가만히 맥박을 전해오고 있었죠. 바닥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바닥. 하지만 바닥이라는 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성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야, 그 아이한테 가자. 고시원을 나온 성재가 보육원으로 향하기 전 태수가 먼저 연우에게 한 번 더 들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우가 넘겨줄 것이 있다는 거였죠. 태수는 전날 연우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녀에게서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만약 준혁의 아버지가 진심으로 할인을 찾으러 온 사람이라면 이것을 전해 달라는 것이었죠. 연우가 건넨 것은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하나와 USB 메모리였습니다. 준혁이 생전에 남긴 휴대폰 백업 파일과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준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이걸 저한테 맡겼어요. 연우는 지금까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혼자 들고 나서면 오히려 위험해질 것 같았고 아이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느라 여력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성재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 파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하드디스크를 받아들고 곧장 자신이 신뢰하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가져갔습니다. 백업 파일을 복원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고 복원된 데이터 속에서 태수는 여러 통의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통화였지만 한 파일의 이름이 태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보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죠. 준혁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파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태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준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병주였습니다. 녹음 속 병주의 목소리는 태수가 알고 있던 부드러운 부회장의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낮게 깔린 그 목소리에는 위협이 또렷하게 묻어 있었죠. 병주는 준혁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그룹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를 남겨두면 안 된다고. 준혁이 반박하려 할 때마다 병주는 말을 끊으며 더 강하게 몰아붙였고 녹음의 끝부분에서 준혁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녹음을 3번 들으며 주요 발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사라져야 한다는 표현이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시에 가깝다는 것, 병주가 이미 경로를 준비해 두었다는 뉘앙스까지 확인했죠. 이 녹음 하나가 지금까지 모은 정황 증거들을 꿰뚫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태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백업 파일에서 확인한 이메일 기록을 바탕으로 그룹 자금 흐름까지 추적했죠. 해외 후원재단 명목으로 수차례 상당한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드러났고 수신처는 실제 활동 내역이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끊어진 지점이 아이를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브로커 비용과 시기적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수가 이 모든 자료를 성재의 서재로 가져왔을 때 성재는 녹음 파일부터 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목소리에
성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이 살아있을 때 이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연우와 아이를 지키려 했다는 것이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준혁이가 이걸 남겨둔 이유를 알겠어.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녹음이 언젠가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병주가 절대 찾지 못할 사람, 연우에게 맡겼던 것이죠. 성재는 녹음을 다시 한번 들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빈 공간에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속에서 성재의 마음이 굳어져 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성재는 다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연우의 방 앞에 서서 노크를 하고 문이 열리자 성재는 문턱에 선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연우는 성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무게를 연우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연우의 대답은 성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죠. 저보다 할인이를 먼저 지켜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건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는 그 우선순위는 처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성재는 그 단호함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우는 성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혜자에게만 남겨둔 확인 문구와 인계 조건이었죠. 연우가 정해둔 확인 문구는 연우와 준혁 그리고 할인 세 사람만이 의미를 알 수 있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문구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에게만 아이를 넘기라는 것이 혜자에게 남긴 유일한 조건이었죠.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회장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연우가 그 문구를 성재에게 알려주는 순간 성재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 만들어둔 마지막 자물쇠의 열쇠를 건네받는 기분이었죠. 성재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듯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주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성재가 외곽 고시원을 2번이나 방문했다는 것, 그곳에 서연으로 추정되는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것. 병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성재가 연우를 찾아냈다는 건 녹음 파일까지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주는 즉시 사람을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할인의 위치를 최종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이라는 지시였죠. 양복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보육원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후원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할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여기 있느냐고 물었죠. 응대한 직원은 아이들 이름을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고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에 그의 눈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고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은 아이 하나를 확인한 뒤에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혜자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할인의 사진을 들고 있었다는 것, 아이들을 훑어보는 눈빛이 후원기관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 병주가 했던 해외 프로그램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혜자의 손이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성재가 남기고 간 번호가 아니라 태수의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태수가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혹시 급한 일이 생기면 이쪽으로 연락하라며 건넸던 번호였죠. 장 선생님, 방금 수상한 사람이 할인이 사진을 들고 왔다 갔습니다. 후원기관이라고 했는데 할인이를 찾고 있는 게 분명해요. 태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성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에 평소 없던 급박함이 실려 있었죠. 회장님, 놈들이 보육원에 직접 사람을 보냈습니다. 더 늦으면 아이를 눈앞에서 놓칠 수 있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태수가 정리해 놓은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협박 녹음, 송금 내역, 위조 서류 초안, 가로채인 편지 목록. 반격에 필요한 무기는 모였지만 상대는 이미 칼을 뽑아든 상태였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성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그룹을 이끌어온 경영자의 날카로움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쟁터에 서 있는 장수여야 했습니다. 성재는 세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법무팀 수석에게, 두 번째는 태수를 통해 연결된 경찰 쪽 담당자에게, 세 번째는 태수에게. 법무팀에게는 후견인 신청서 준비와 아동보호 관련 긴급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에게는 아동약취 미수 혐의로 수사 착수를 요청하면서 태수가 확보한 증거자료 일체를 넘기겠다고 했죠. 태수에게는 보육원에 가서 혜자와 합류하고 할인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통의 전화가 끝났을 때 성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성재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는 다음 날 아침 보육원 사무실 팩스기에서 뱉어져 나왔습니다. 해외 아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목 아래 후원기관의 도장과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본문에는 강할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보호자 인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말미에는 금일 중 담당자가 방문하여 인계를 진행하겠다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간조되어 있었죠. 팩스를 먼저 확인한 당직 직원은 후원기관 로고와 반듯한 서류 형식에 별다른 의심 없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알렸습니다. 보육교사 2명이 서류를 돌려보며 할인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한 명은 할인에게 오늘 좋은 곳에 가게 될 수도 있다며 깨끗한 옷을 꺼내주었습니다. 할인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갸웃거렸죠. 혜자가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팩스 서류를 집어든 혜자의 표정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굳어졌습니다. 해외 아동 의료 지원, 보호자 인계, 금일 중 방문. 며칠 전 병주가 원장실에 앉아 달콤한 목소리로 했던 말이 정확히 서류로 변해서 돌아온 것이었죠. 혜자는 서류를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할인의 방 앞에 짐가방이 반쯤 꾸려져 있는 걸 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짐을 꾸리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멈춰요. 이 짐 다시 풀어놓으세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거 없어요. 보육교사는 당황한 눈으로 혜자를 바라보았지만 원장의 표정이 평소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혜자는 할인에게 다가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며 아무데도 안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혜자의 손을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옷깃 안쪽으로 손이 올라가 목걸이를 확인하는 동작은 여전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보육원 정문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제 할인 사진을 들고 왔던 양복 차림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남자는 사무실로 들어와 자신을 해외 후원재단 한국지부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서류 확인하셨죠? 강아린 아동 인계 절차를 진행하러 왔습니다. 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 어떤 것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꺼낸 인계 동의서를 천천히 훑은 뒤 고개를 들어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할인이 보호자가 남긴 확인 문구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준비해온 매끄러운 미소가 찰나 동안 갈라졌죠. 확인 문구라는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그 한순간의 동요 속에 전부 드러났습니다. 확인 문구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 서류에 보호자 동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꺼내 펼치며 상황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동의서에는 보호자 서명란이 채워져 있었지만 혜자는 그 서명이 연우의 것인지 아닌지를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확인 문구를 모르는 사람이 들고 온 서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가짜였으니까요. 혜자는 의자에서 일어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 문구를 모르시는 분에게는 아이를 넘길 수 없습니다. 보호자와 직접 약속한 절차가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후원 계약 재검토와 보육원 운영의 어려움을 암시했지만 혜자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관할 복지과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해진 절차 없이는 아이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류를 가방에 쓸어 담으며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이 정문을 빠져나가는 걸 확인한 혜자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고 복도를 지나 건물 뒤쪽 창고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청소도구와 여분의 이불을 보관하던 방이었지만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할인아, 여기서 잠깐만 있어. 원장 선생님이 금방 올게. 할인은 겁먹은 눈으로 혜자를 올려다보았지만 혜자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자는 문을 닫고 다른 교사에게 이 방 근처에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혜자는 남자가 두고 간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태수에게 사진을 전송하며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방금 인계 서류 들고 사람이 왔다 갔다고, 확인 문구를 몰랐다고, 아이는 지금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요. 태수는 사진을 받자마자 법무팀으로 전달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답이 왔습니다. 후원기관 로고는 실제하는 단체의 것을 복제한 것이었고 법인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호자 서명도 형식이 달랐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도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동시에 두 가지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경찰에 보육원 인근 출동을 요청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회장님, 놈들이 위조 서류로 직접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원장이 막아냈지만 다시 올 겁니다. 성재는 그 전화를 차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뒷좌석에서 성재는 태수가 정리해준 증거 파일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병주의 협박 녹음 파일,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의 송금 내역, 비서실에서 가로채인 연우의 편지 목록, 그리고 법무팀이 준비한 후견인 신청서까지 한 장 한 장 순서를 맞추어 파일에 넣으면서 성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떨림을 잠재웠고 결의가 손끝까지 단단하게 채우고 있었죠.
그때 성재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그룹 본사 경비실장이었습니다. 오래전 성재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퇴직 후에도 본사 건물 경비를 맡고 있었죠. 그는 그룹 내부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경비실장은 준혁이 살아있던 시절의 일을 꺼냈습니다. 병주가 준혁의 동선을 보고하라고 시킨 적이 있었다고요. 어느 시점부터 병주의 관심이 준혁 곁에 있던 젊은 여자 연우에게로 옮겨갔고 연우가 어디 사는지 아이는 있는지를 수시로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비실장은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같은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찰칵 울렸습니다. 병주는 준혁이 살아있을 때부터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필요하면 제거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성재는 운전기사에게 보육원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속도를 올렸고 성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협박 녹음, 송금 내역, 편지 목록, 위조 서류 사본, 경비실장의 증언 약속, 후견인 신청서, 카드는 모두 모였습니다. 보육원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성재는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검은 승합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창문이 짙게 틴팅된 차가 보육원 정문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성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마지막 수라는 걸요. 성재의 차가 보육원 앞에 멈추기도 전에 성재는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한 손에는 증거 파일이 다른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승합차에서도 남자 둘이 내리고 있었죠. 보육원 정문을 사이에 두고 두 무리가 마주보는 순간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장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후원자로서가 아니라 할아버지로서.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 둘은 아까와는 다른 부류였습니다. 양복 차림의 매끄러운 담당자가 아니라 어깨가 넓고 걸음이 빠른 일을 끝내러 온 사람들이었죠.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빈손이었지만 그 빈손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두 남자는 보육원 정문을 지나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보육교사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지만 남자들은 후원기관에서 왔다는 말만 남기고 교사를 지나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당을 훑어보더니 할인이 보이지 않자 창고 쪽 복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고 옆 작은 방 앞에서 남자들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기척이 느껴졌던 걸까요? 한 남자가 문을 열었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보내서 왔어. 빨리 나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할인의 몸을 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엄마가 보냈다는 말은 아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의심스러운 말이었으니까요. 할인은 벽 쪽으로 더 바짝 붙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손은 옷깃 안쪽의 목걸이를 꼭 움켜쥐고 있었죠. 시간 없어. 빨리 나와. 부드러움이 벗겨지자 그 아래에 있던 조급함이 드러났습니다. 빈손이었던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작은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자 할인의 몸이 앞으로 끌려 나왔고 아이는 두 발로
바닥을 버티며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은 절대 풀리지 않았죠. 마치 그것을 놓으면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처럼 아이는 이를 악물고 하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혜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당장 손 놓으세요. 혜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남자와 할인 사이에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남자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혜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의 손목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단단히 눌렀죠. 확인 문구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아이를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에 위협의 무게를 실으며 말했죠. 원장님, 후원 계약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 보육원 운영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지켜온 사람에게 후원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지만 바로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면 후원금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혜자는 대답 대신 할인을 자기 등 뒤로 감쌌습니다. 빈손의 남자가 혜자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혜자가 비틀거렸고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보육교사 한 명이 뛰어와 혜자를 붙잡았습니다. 남자는 교사까지 한쪽으로 밀쳐내며 다시 할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공포가 차올랐고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울렸고 복도 입구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뛰어오는 성재의 모습이었죠. 그는 복도를 단숨에 가로질러 할인 앞에 섰습니다. 아이를 자기 등 뒤로 밀어넣으며 남자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직원 위에 서 있던 사람의 목소리, 한 번의 떨림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빈손의 남자가 성재의 어깨를 밀었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옆에서 할인 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성재는 밀려나면서도 자세를 잡고 다시 할인 앞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한 번 더 밀자 성재의 등이 벽에 부딪혔지만 그는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나이가 느껴지는 몸이었지만 그 몸 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뼈대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죠. 남자 둘이 성재를 양쪽에서 압박했지만 성재는 두 팔을 벌려 복도를 막으며 한 발짝도 비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성재의 코트 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이 코트의 뒤쪽 천을 꼭 움켜쥐었죠.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울음을 참는 그 표정이 성재의 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작은 손의 힘이 코트를 통해 느껴질 때마다 성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를 뒤에 두고 절대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채 2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보육원 정문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수가 경찰차 2대를 앞세우고 보육원 마당으로 들어왔죠.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태수가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상황을 본 경찰관이 즉시 남자 둘을 제지했습니다. 빈손의 남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금세 제압당했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는 저항 없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태수는 경찰에게 승합차 안을 수색하라고 요청했고 차량에서는 가짜 인계 서류 원본 묶음, 해외 브로커와 주고받은 연락 문서,
그리고 할인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초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여권 서류가 나왔다는 보고를 들은 태수의 얼굴이 일순간 하얘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안에 아이를 출국시킬 준비까지 해온 것이었죠. 만약 혜자가 막지 않았다면, 성재가 조금만 더 늦었다면 할인은 오늘 저녁 이 나라 땅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남자들을 경찰차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남자, 비교적 침착해 보이던 그 남자가 경찰차 앞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최병주 부회장이 직접 지시했어요. 아이를 확보하면 바로 연락하라고, 오늘 안에 끝내라고. 그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현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수는 즉시 녹음기를 꺼내 남자의 진술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추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남자를 따로 분리했습니다. 최병주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언급된 순간, 지금까지 정황과 추정으로만 이어지던 선이 하나의 굵은 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재는 그 진술을 등 뒤에서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범죄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지금 등 뒤에서 자신의 코트를 붙잡고 있는 작은 손이 그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천천히 몸을 돌려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코트 자락을 놓지 않은 채 성재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눈물 자국이 볼 위에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한 손에는 하트 목걸이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 이 아이를 보았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은 전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인이 입술을 달싹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갈 수 있죠? 그 한마디가 성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전도, 보호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뒤집히는 와중에도 이 아이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엄마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성재는 할인의 두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아이의 어깨에 닿는 순간 멈췄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데려간다. 그 세 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회장의 약속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약속. 성재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보호자로서 내뱉은 말이었죠. 할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성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나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믿음이 싹 트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인의 손이 코트 자락에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재의 손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큰 손등 위에 얹혀지는 그 순간 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판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성재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전날 밤이었고 전례 없는 지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기자단 입장을 허용하라는 것이었죠. 이사회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기자 10여 명이 회의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사들이 착석하는 가운데 병주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기자들을 훑었을 때 미세한 경계가 동공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재의 왼손에는
작은 아이의 손이 잡혀 있었죠. 할인이었습니다. 아이의 목에는 하트 목걸이가 옷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은빛 체인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고 병주의 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할인을 자기 옆 의자에 앉히고 회의장 정면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죠. 할인이 박성재의 친손녀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수치가 화면에 펼쳐지자 회의장에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두 번째, 협박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병주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회의장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주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연우가 보낸 면담 신청서 5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모두 같은 필체로 보류와 반려가 적혀 있었죠. 네 번째, 비서실에서 가로채인 편지 목록이었습니다. 단 한 통도 전달되지 않은 편지들의 목록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기자석에서 나지막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료가 모두 끝난 뒤 성재는 스크린을 끄고 회의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직접 증언을 들어주십시오. 회의장 옆문이 열리고 비서실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주 부회장의 지시로 서연우라는 이름이 적힌 우편물과 면담 신청서를 회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다고, 이후 같은 지시에 따라 해당 문서들을 폐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릴수록 회의장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서 경비실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준혁이 살아있을 때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을 전했죠. 준혁 도련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이만은 지켜달라고요. 그 한마디에 회의장 안에 누군가가 고개를 숙였고 기자석에서 펜을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재는 준혁의 이름이 이 회의장에서 울리는 것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이 자리에서 비로소 빛을 보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경찰 담당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날 보육원에서 압수한 차량 자료, 해외 브로커와의 송금 내역, 위조된 인계 서류,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의 진술 내용을 순서대로 발표했습니다. 최병주의 이름이 진술서에 명시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회의장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병주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주는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그룹의 그늘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왔던 사람이 조명 아래에서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는 병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문서 위조, 아동약취 미수, 증거인멸, 횡령. 혐의가 익혀지는 동안 병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짧게 울렸습니다. 성재는 할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아이는 회의장에서 벌어진 일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나쁜 사람이 잡혀갔다는 것쯤은 느꼈을 겁니다. 할인은 성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성재는 할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연우는 며칠 전 성재의 지시로 고시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연우의 얼굴에는 고시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조금 혈색이 돌아와 있었지만
여전히 마른 손과 깊게 팬 눈 밑에 그늘은 그녀가 걸어온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를 본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그동안 꽁꽁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 연우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고 연우는 가느다란 팔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는 아이의 목소리와 괜찮아, 괜찮아 하는 연우의 목소리가 뒤섞여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재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안고 우는 그 시간 속에 끼어들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성재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 연우가 고개를 들어 문 앞에 성재를 보았습니다. 연우의 눈이 붉었지만 그 안에는 고마움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죠. 성재는 그제야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할인의 작은 손을 들어 연우의 손 위에 포개 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이 아이를 숨기거나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연우는 대답 대신 성재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 악력은 놀라울 만큼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의 무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혜자였습니다. 그녀는 할인의 짐가방을 양손으로 들고 복도에 서 있었죠. 성재가 나오자 혜자는 말없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옷 몇 벌, 낡은 인형 하나, 색연필 세트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의 할인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성재가 가방을 받아들자 혜자는 짧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 안에는 오랜 시간 아이를 지켜온 사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아이를 보내는 안도와 한 뼘의 아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재는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건넸고 혜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성재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단 홍보팀도 앞치마도 선물 상자도 없었습니다. 성재는 정문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고 그의 옆에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나와 할인을 둘러쌌습니다. 할인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한 손을 성재에게서 떼지 않았죠. 아이의 목에는 하트 목걸이가 옷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빛 하트가 봄 햇살 아래에서 반짝일 때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증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성재가 이번에는 보호자 자격으로 왔다는 걸 혜자는 서류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슬픔을 감추고 있던 눈이었지만 지금은 지켜야 할 것을 찾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재는 혜자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할인이 먼저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처음 보육원에서 만났을 때 할인은 도망쳤고 보육원 복도에서는 코트 자락을 붙잡았고 회의장에서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리가 조금씩 좁혀져 마침내 손이 닿는 곳까지 온 것이죠. 성재는 그 작은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주름진 큰 손이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동작은 마치 오래전 준혁이 어렸을 때 했던 것과 같았을 겁니다. 성재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보육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지나갔고 하트 목걸이가 햇살 속에서 한번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곁에 둔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도 아팠지만 성재가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이고 손을 내밀었는데 자기는 그 손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것. 매년 보육원에 가서 국을 퍼담으면서도 줄 맨 뒤에 서 있던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게 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눈앞에 있던 소중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순간들이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자리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요. 특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늦게 챙기게 되고 가장 미안한 사람한테 가장 늦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성재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하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도 아이 앞을 막아섰고 체면을 버리고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고 그래서 결국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한마디 건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해주세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뒤늦게라도 화해했던 경험 아니면 지금이라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